조지아가 미쳤다는 소리가 유럽 외교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국제법을 무시한 차별 대우입니다. 조지아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들은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혜택을 오직 한국인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러시아 탱크가 우리 수도를 짓밟을 때 서방은 대체 뭘 했습니까? 당신들은 베이징 올림픽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지아 편에 선 건 나토도 유엔도 아니었습니다. 성명서 한 장 던져놓고 뒤돌아섰을 뿐이죠. 딱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던 그날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맨몸으로 다가온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푸틴마저 한국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이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턱 밑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한국 기업에게만 핵심 자원 개발권을 열어준 겁니다. 독일이 달려들었다가 문 앞에서 쫓겨났고 일본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등 돌린 나라의 손을 유일하게 잡아준 대가는 뭐였을까요? 한국인 스스로도 몰랐던 15조 원짜리 나비 효과, 지금 시작합니다. 9일, 딱 9일이었습니다. 영국 여권을 내밀고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숙소 예약증에 귀국 항공권까지 보여주고 나서야 겨우 받아든 도장에 찍힌 숫자입니다. 그것도 심사관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제 이름은 콜린 베럿, 영국 ITN 방송에서 23년을 굴러먹은 전쟁 지역 전문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카메라를 돌린 적도 있고 아프간 칸다하르 외곽에서 매복 공격을 당해 통역관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코카서스 산맥 끝자락의 작은 나라 공항 입국 심사대가 제일 무서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트빌리시 공항이었습니다. 조지아의 수도요. 제 앞에 줄 서 있던 독일 사업가는 뭉치를 한 아름안고도 15분 넘게 신문을 봤더니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 프랑스 관광객 커플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요. 다들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범죄 혐의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영 제국 여권을 들고도 식은땀을 흘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 라인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동양인 청년 하나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초록색 여권을 내밀었죠.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고생 좀 하겠네. 여기 심사관들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 그런데 웬걸요?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무뚝뚝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그 얼굴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동생을 본 사람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체류 목적도 안 물었고 숙소 바우처도 안 달랬고 리턴 티켓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쾅 하고 시원하게 내려찍더니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웰컴 홈 브라더. 집에 온 걸 환영해 형제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웰컴 홈. 여기가 그 청년의 집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도장이었습니다. 제 여권에 찍힌 숫자는 9일. 그 한국 청년의 여권에 찍힌 숫자는 365일. 1년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조지아는 95개국 국민에게 1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도 1년, 영국인인 저도 사실은 1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9일을 받은 건 아마 심사관 개인의 재량이었겠죠. 그런데 핵심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도는 같았습니다. 95개국 전부 1년. 종이 위의 숫자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관의 얼굴을 보십시오. 영국인인 저한테는 범죄자 보듯 눈을 흘기더니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동생을 만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같은 제도 같은 1년인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그 감정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 귀를 찢는 폭격 소리, 그리고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던 저 자신의 얼굴.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화려한 불꽃에 넋을 놓고 있던 그 여름으로요. 8월의 트빌리시, 메리어트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조지아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쿵쿵. 창밖으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고 호텔 유리창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고리 지역을 넘어온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수도 트빌리시를 향해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에 로비에 있던 기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텔 로비에서 가장 절박했던 사람은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기자회견장이 급하게 꾸려졌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건 조지아 외무차관 니노 칼란다제,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와이셔츠는 땀으로 흥건했고 며칠을 밤새운 듯 눈자위가 검푸르게 패여 있었습니다. 통역관도 지쳐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기자 20여 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 취재 후 급히 차출된 인력이었습니다. 조지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기자가 태반이었죠. 제 옆에 앉은 프랑스 통신 기자는 동료한테 속삭이더군요. 그루지아가 뭐하는 나라야? 와인 만드는 데 아니었어. 다들 예상했습니다. 무기를 달라, 유엔군을 보내달라, 러시아를 제재해달라. 전쟁 중에 외교관이 기자회견을 열면 의뢰하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니노 칼란다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식량을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루지아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루지아는 러시아 제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며 멋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우리를 그들의 하인으로 부르기 위해 만든 낙인입니다. 우리는 조지아입니다. 죽더라도 적어도 노예의 이름으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통신 기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름 타령이야? 신인가? 독일 기자도 비웃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밀고 오는데 이름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니노 칼란다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나라 이름이 침략자에 의해 강제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없겠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건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뜻입니다. 기사를 쓰실 때 제발 조지아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굵은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갑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차관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서방 지원 없이 며칠이나 버틸 겁니까? 이름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니노 칼란다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녀가 벽에 등을 기대고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통역관에게 나직이 중얼거리더군요.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아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그냥 묻히는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 맨 뒷줄,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소형 녹음기를 들고 니노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박영재. 그리고 그날 밤 그 남자는 서울에 전문 한 통을 보냅니다. 불과 A사 용지 한 장 분량의 그 전문이 15조 원짜리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위성전화를 붙들고 런던 본사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들립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탱크입니다. 보병이 아니라 기갑부대가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요. 이건 인베이전입니다. 침공이에요. 헤드라인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콜린, 진정해. 뭐라고요? 톤 다운해. 지금 올림픽 기간이야. 전 세계가 베이징 개막식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 편성은 이미 잡혀 있고 올림픽이 톱이야.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올림픽 타령입니까? 그리고 콜린,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러시아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모스크바 지국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뭘로 쓰라는 겁니까? 컨플릭트, 지역 내 분쟁 격화. 이 정도면 딱 좋아. 제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명 표기는 관행대로 그루지아로 써. 조지아로 바꾸라는 요청이 현지에서 나왔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건드릴 사안이 아니야. 러시아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 이건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집이었습니다. 아니, 검열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옥상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트빌리시 시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폭발음이 울렸고 그때마다 발밑에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서방의 저널리즘인가?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언론의 자유인가?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쳤습니다.
코카서스 지역 내 분쟁 격화. 본사 지시대로요. 본문의 조지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관행대로 데스크가 시킨 대로 그루지아로 적었습니다. 쓰면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몇 시간 전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호소했던 그 여성 외교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겁하게.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노 칼란다제의 호소에 응답한 서방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밸브를 건드릴 배짱이 있는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에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접근, 외국인 철수 권고라는 문자가 돌았거든요. 저도 아침이면 영국 대사관 차량을 타고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로비 구석,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였는데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불씨를 품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시아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재떨이가 모자라서 커피잔 받침대까지 꽁초로 가득 차 있더군요. 몇 밤을 새운 건지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서 녹음기를 들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명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박영재.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말을 걸었죠. 아직 안 떠나셨습니까? 다들 짐 싸서 빠지는 판국인데 그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서울에 전문 보내는 중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아냥이었습니다. 전문이요? 지금 러시아 탱크가 코앞까지 왔는데요. 한국도 러시아랑 가스 수입하고 경제 협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라도 우리처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이득일 텐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국에 피해만 주지 말고 짐 싸서 빠지는 게 상책입니다. 제 비아냥에 그 남자가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외교관을 만나봤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기였습니다. 기자 양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이름을 빼앗겨 본 적이 없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잠 못 들게 만듭니다. 네, 영국은 남의 나라 이름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빼앗겨 본 적은 없으니까요. 제 대답에 박영재 참사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뭐랄까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쓴웃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마스모토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마스모토요? 일본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매를 맞았고 자기 이름을 한국어로 부르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박용철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될 때까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 치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나인데 나로 불릴 수 없는 겁니다. 지도에서 지워지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겁니다. 존재하는데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니노 칼란다제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노예의 이름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할아버지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방금 본국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이 서울에서 처리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을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변경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정부 문서, 교과서, 방송 표기까지 전부 다 바꿉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신 대로입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 러시아랑 정면으로 척을 지겠다고요? 그게 당신네 나라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박영재 참사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국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텔 로비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피의 문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금지당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흘린 그 피의 문제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루지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짓을 못합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전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동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가 오직 할아버지 세대의 상처라는 감정 하나로 거대한 곰, 러시아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기자 양반, 박영재가 다시 전화기를 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하세요. 아마 세상이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전문 한 장이 서울 외교부 안에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한 건 몇 년 뒤의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당시 장관들의 치열한 논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기업 다 죽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 잠그면 겨울에 난방이 마비됩니다. 철회하십시오. 다시 그루지아로 부르면 됩니다. 사과 특사를 보냅시다.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을 약속받았을 때 그 나라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를 도와준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섰습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커야 선진국입니다. 120억 달러 수업료라고 생각합시다. 밀고 나갑시다. 그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그루지아를 조지아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국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그 상처의 기억으로 다른 나라의 영혼을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트빌리시 공항의 그 심사관이 왜 한국 여권을 보고 형제라고 불렀는지 16년 뒤에 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반응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가스밸브의 형태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얼음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의 역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이다. 이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해 한국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가. 그 단어가 허풍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곧바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청구서는 종이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스관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로 비자 거부 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에너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도입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직결되는 한국 서민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죠. 그런데 발표 다음 날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파이프라인 점검 문제로 협상을 무기한 연기한다.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 15%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은 없다. 말이 협상이지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의 서민들이 받아든 난방비, 고지서에는 조지아의 이름을 불러준 대가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요. 두 번째 타격은 기업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관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소방점검, 위생점검, 세무조사. 이유는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1cm 어긋났다는 이유로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1cm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는 한국산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23일 동안 억류됐습니다. 통관 서류 미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23일이면 자동차 공장 하나가 3주 가까이 멈춰 서는 겁니다.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이나 되겠습니까? 모스크바에 주재하던 삼성, LG 상사원들의 비자 연장이 줄줄이 거부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이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흘린 눈물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업 실적 악화라는 차가운 숫자로만 기록됐을 뿐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입은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꿔준 데가 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실었습니다. 아마추어 외교가 나라 경제를 망친다. 실익 없는 감성 외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기업들은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에 치솟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외교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박영재 참사관. 트빌리시 호텔 로비에서 저한테 눈을 부릅뜨며 우리는 그 짓을 못한다고 외쳤던 그 남자. 러시아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실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박영재, 그 사람 옷 벗기시오. 안 그러면 현대차 공장 영원히 문 닫게 하겠소. 장관이 겨우 막아서 해고는 면했지만 대신 박영재는 외교부 핵심 부서에서 이름도 생소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동기들은 그를 찍힌 인물 취급했습니다. 러시아 통이었던 그가 러시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15조 원의 국가적 손실. 한 외교관의 좌천, 끝없이 이어지는 국내 비난. 이것이 이름 해너를 불러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보다 박영재를 더 깊이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서울 아파트에서 아내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몇 년 뒤 서울 취재를 위해 박영재 씨의 집을 찾았을 때 저는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가족 사진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 2개와 라면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대에는 설거지가 며칠째 밀려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박영재 씨는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봤던 그 불꽃 같은 눈빛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머리카락의 흰 것이 눈에 띄게 늘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걸쳐 입고 있었는데 다림질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박영재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대한민국이랑 결혼했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조지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지키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극에 달했던 그 몇 년 동안 박영재는 가족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본사로 불려가서 대책 회의를 했고 가스관 협상이 꼬이면 밤을 꼬박 새우며 러시아 측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큰아들 시연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 박영재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는 외교부 상황실에서 러시아 대사의 항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아빠는 남편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니, 부재 중보다 더 나빴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나라 경제 망치는 트러블 메이커였으니까요. 큰아들 시연이가 사춘기를 겪으며 아버지한테 소리쳤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고 합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뉴스 보고 그래. 너네 아빠가 나라 경제 망친 주범이래.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까지 욕먹게 해. 그 말을 듣고 박영재는 처음으로 사표를 품에 넣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다면서 정작 내 가족의 자존심은 짓밟아버렸구나.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박영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콜린, 내가 틀린 걸까요? 소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했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120억 달러 손해보고 본인 인생도 꼬였는데 조지아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바보짓을 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친 비겁자였으니까요. 그 여자 외교관이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루지아라고 적어서 송고했던 사람이니까요. 서울의 밤은 깊어졌고 박영재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서울의 차가운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트빌리시에서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박영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화기를 꺼놓고 며칠째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무너져 있는 동안 코카서스 산맥 너머에서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종교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꼬깃꼬깃 접은 지폐 뭉치를 들고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거든요. 점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여기 코리아에서 만든 냉장고가 어떤 거야? 점원이 삼성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좀 비싸요. 중국산이 반값인데 이거 하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이 없지 의리가 없냐? 매장 안의 사람들이 전부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준 게 코리아야. 내가 죽기 전에 그 나라 물건 하나는 팔아줘야 저승 가서도 떳떳할 거 아니냐. 할머니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제일 비싼 한국 냉장고를 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지아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수만 건이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아무도 지시하지 않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운동이 트빌리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바이 코리아, 한국 물건 사주기 운동. 이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주부들이 한국산 라면과 과자를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산이 없으면 점원한테 화를 내며 나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왜 형제 물건을 안 갖다 놓느냐고요? 택시기사 기오르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의 투박한 남자였는데 한국인 손님을 태우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미안해하며 지폐를 내밀면 기오르기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한테 돈 받으면 죽은 우리 엄마가 저승에서 나를 때린다. 식당에서는 한국인 손님에게 공짜 와인을 내밀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갔을 때 조지아 사람들은 마음의 밸브를 활짝 연 겁니다. 기업들만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트빌리시 국립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정원 20명 모집에 500명이 몰렸습니다. 25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K-팝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어는 언젠가 우리를 살려줄 언어라고. 친구의 언어를 배워두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서울까지 전해졌을까요? 아쉽게도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0억 달러 손실에만 집착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영재의 실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국노라는 단어와 나란히 올라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코리아를 외칠 때 서울에서는 그 코리아의 국민들이 같은 나라 외교관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벽을 뚫고 흐르는 법입니다. 조지아 국민들의 이 뜨거운 마음이 결국 국제 외교 무대의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던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외교 전문 한 통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귀중. 우리는 귀국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오늘부로 그루지아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조지아로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전문이 서울에 도착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박영재 씨는 그 전문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서 소주병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미친놈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리투아니아,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280만 명.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이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는 한국과 똑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탱크 앞에 맨몸으로 섰던 기억, 자기 언어를 금지당했던 기억,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졌던 기억. 그래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리투아니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사태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련의 탱크 앞에 섰던 공포를.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오늘부로 그루지아를 버립니다. 폴란드가 합류했습니다. 체코가 따라왔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던 동유럽 국가들이 마치 봇물이 터지듯 한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도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다니. 이건 자존심 문제다. 우리가 유럽의 방패라면서 정작 동료가 맡고 있을 때 모른 척했다는 게 말이 되냐. 도미노는 동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만한 서유럽까지 집어삼켰습니다. BBC도 CNN도 프랑스 르몽드도 슬금슬금 기사 표기 원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그루지아라고 쓰던 언론들이 이제는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과 파리의 외교가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더니 진짜 다르네. 우린 뭐 했냐? 가스관 잠길까봐 벌벌 떨기만 하고. 한국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도덕권이라는 자산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올림픽위원회에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지아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름을 되찾아준 나라. 이 타이틀은 한국 외교가 100년 동안 돈을 써도 얻을 수 없는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가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가장 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액의 수표를 들고 트빌리시에 나타난 그 나라의 이름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화려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트빌리시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거액의 차관 제공,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빈틈없이 준비된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가난한 나라가 이 정도 조건을 거절하겠느냐고요. 일본 측 수석 대표가 만찬장에서 와인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제 귀국을 조지아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도 친구입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지아 외무장관이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는 다음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만찬장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3년이나 걸리셨네요. 일본 측 통역이 당황해서 머뭇거렸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를 흘릴 때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와 같이 비를 맞아줬습니다.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장관이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니까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만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사절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석 대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장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우산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차관도 투자도 감사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씌워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정중하지만 뼈를 때리는 거절이었습니다. 돈은 받겠지만 마음은 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조지아 외교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3명의 조지아 외교관에게 각각 따로 확인했는데 3사람 모두 같은 장면을 같은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그날 만찬은 조지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 겁니다. 일본의 계산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일본은 그날 만찬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그날 밤 트빌리시 시내의 바에서는 조지아 청년들이 한국산 맥주를 마시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가우마르조스, 코리아.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비참할 때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트빌리시 시내 광장에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게. 그것은 조지아 국민들이 한국에게 보내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재의 텅 빈 아파트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봄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밤 11시에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박영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굵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큰아들 시연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아들이 인터넷 뉴스를 본 거였습니다. 일본 사절단이 조지아에서 망신당한 이야기, 트빌리시 광장에 태극기가 걸린 사진, 조지아 청년들이 한국 최고라며 건배하는 영상. 아버지, 뉴스 봤어요.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최고라고 난리래요. 일본은 완전 망신당했다고. 박영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너네 아빠가 한 거 맞냐고. 진짜냐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애들이 아빠 멋있대요. 진짜 남자래요. 박영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몰라서.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의 어색함이 그 짧은 끊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신호음이 박영재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영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이 아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하얀 김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고요. 그가 지킨 이름이 결국 돌고 돌아 그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박영재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이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가 한참을 그대로 멈춰 있더니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 내가 그동안 받은 상도 있고 표창도 있어요. 근데 그날 시연이가 한 그 한마디보다 값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저 아름다운 일화로 남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눈물겨운 가족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죠.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뿌린 씨앗이 코카서스 산맥 아래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트빌리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밟은 트빌리시 공항에서 저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65일, 1년짜리 체류 허가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찍어줬습니다. 16년 전에 9일짜리 도장을 받으며 굴욕을 삼켰던 바로 그 공항에서요.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1년을 받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통념이 깨졌습니다. 조지아는 95개국 국민에게 1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1년, 영국도 1년, 한국도 1년. 제도상으로는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건 거짓말인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16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한국만 특혜라는 건 과장된 이야기였나?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에 늘어선 거대한 광고판들. 트빌리시의 스카이라인을 점령한 건 코카콜라도 벤츠도 아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LG 올레드 T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한국 브랜드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경제부 차관 레반 다비타슈빌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삼성 노트북, 손목에 갤럭시 워치, 사무실 한쪽에 LG 공기청정기,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직구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국산이 더 싸지 않습니까? 유럽산이 물류비도 적게 들고요. 왜 굳이 비싼 한국산입니까? 레반 차관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콜린, 당신은 영국인이라 이해를 못하는군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겁니다. 신뢰요? 우리가 피를 흘릴 때 이름을 지켜준 나라가 만든 물건입니다. 품질이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솔직히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한국 거 삽니다. 형제가 만든 거니까. 형제가 형제한테 사기치겠습니까? 이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론이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국가 충성도.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곳에서는 무결점 보증수표였습니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 소장 김 부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안전모를 벗으며 땀을 닦더니 믹스커피를 타주며 넉살 좋게 웃더군요. 기자 양반, 여기는 천국이야. 천국.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입찰할 때 경쟁사가 중국이랑 프랑스였어. 단가는 중국이 쌌고 디자인은 프랑스가 좋았지. 우리는 솔직히 조건이 불리했어. 그런데요,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내 손을 잡더라고. 통역한테 이러는 거야. 한국 분들이 지으시면 튼튼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인데 형제가 지어줘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 건설 현장 뛰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 그래서 나도 대충 못 짓겠더라고. 우리 회장님도 그랬어. 여기서 부실 공사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제도는 같았습니다. 95개국 전부 1년. 종이 위의 숫자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구청장이 손을 잡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입찰 서류에 적히지 않는 신뢰의 두께가 달랐습니다. 조지아 이민국장을 만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왜 한국인에게 유독 친절합니까? 제도상 95개국이 동일한 혜택인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국장이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와 조지아 국기가 나란히 꽂힌 작은 깃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콜린, 가족이 집에 놀러 왔는데 비자 기간을 따지나요? 제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국인을 보면 자발적으로 더 친절해집니다. 그건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녀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시스템상 가능하다면 저는 한국인 체류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나라. 비자 도장은 같아도 환대의 깊이가 다른 나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건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울게 만든 건 경제 데이터도
외교관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트빌리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그 거실 장식장에 놓인 물건 한 점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빌리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한국을 진짜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보라며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계단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30대 중반의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비트. 아버지 기오르기에게서 택시를 물려받아 운전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대뜸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장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믿을 수 없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코팅해 놓은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극기가 인쇄된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명칭을 공식 변경했다는 당시 현지 신문 기사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상과 부모님 사진과 태극기 신문 같은 장식장 위에 같은 높이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비트 씨, 저게 왜 거기 있습니까? 다비트가 부모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오르기는 택시기사였습니다. 전쟁 때 다들 피난 가느라 바빴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트빌리시에 남아서 외신 기자들이랑 외교관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태웠던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대요. 다들 공항으로 도망갈 때 그 한국분만 폭격이 떨어지는 시내로 가자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러셨대요. 다비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누가 당신들 이름을 불러주냐고. 나는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그날 밤 기오르기는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오려서 코팅한 뒤 장식장에 올려놓았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비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비트야, 한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때 같이 피를 흘려준 형제다. 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돈을 받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빚이다. 다비트는 실제로 한국인 승객을 태우면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미안해하며 돈을 내밀면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 돈 안 받아요. 아빠 약속이에요.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다비트가 저를 태워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국에 가시면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잊지 않았다고. 그때 그 외교관님한테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라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전하겠다고. 당신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겠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트빌리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때였습니다.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기자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쪽지를 펼쳐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린 베럿 기자님,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뵙고 싶습니다. 박영재 드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비즈니스석 커튼 너머를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익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아 이민국장. 제가 며칠 전 인터뷰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지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건 인천공항에 내려서야 알게 됐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박영재를 마주했습니다. 16년 전 트빌리시 호텔 로비에서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그 젊은 외교관은 이제 주름이 깊어진 노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 늙었군요. 우리 둘 다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안 늙었습니다. 오히려 젊어졌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6년 전에 봤던 그 쓴 웃음이었습니다. 3일 뒤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상영관에서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그들이 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객석이 꽉 찼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 제안 조지아 교민들, 그리고 맨 앞줄에 박영재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아내 윤석영 씨,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된 아들 시연이, 그리고 딸.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위로 16년 전의 트빌리시가 펼쳐졌습니다. 폭격 연기, 무너진 건물,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외치던 젊은 박영재의 모습. 이건 국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피해 문제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이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그 말이 목숨을 건 외교전쟁이었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이해한 거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박영재를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낡은 양복이 16년 전 호텔 로비에서 봤던 그 옷처럼 보였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지만 그는 쑥스러운 듯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에서 조지아 특사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벨벳으로 감싼 묵직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의 형제, 박영재님, 16년 전 우리 조지아는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이름을 잊으려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준 분이 계십니다. 그녀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지아 황금양털 기사단 훈장, 자국민을 포함해도 최고 영예로 꼽히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녀가 훈장을 박영재의 가슴에 달아주며 대통령 친서를 낭독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차가운 방에서 홀로 지새운 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박영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외교관이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6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아내 윤석영 씨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싸운 줄 몰랐어요. 시연이가 올라왔습니다. 딸이 올라왔습니다. 네 식구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한참 뒤 진정한 박영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제 할아버지 마스모토가 아니라 박용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하셨던 그분께 바칩니다.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못난 남편, 못난 아빠 때문에 고생한 우리 가족에게 바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자. 객석이 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조지아 특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린, 당신 여권 확인해보세요. 급히 여권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콜린 베럿, 조지아 명예시민, 체류기간 영구, 진실을 알린 형제에게 유효기간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녀가 윙크를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 하나, 단지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불러준 것뿐인데 그 작은 존중이 16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제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는 조지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지켜준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 하나를 불러준 16년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러시아 탱크가 수도를 짓밟고 들어오는데 미국은 올림픽 중계를 틀었습니다. 영국 기자는 그루지아라고 적어서 송고했습니다. 프랑스는 와인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호텔 로비에서 딱 한 사람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잿더리를 넘어 커피잔 받침까지 흘렀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뒤 트빌리시의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의리가 없냐? 택시기사의 아들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형제, 돈 안 받아요. 아빠 약속이에요. 낡은 장식장 위에는 성모 마리아상과 태극기 신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나라들은 만찬장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비 그치고 나서야 우산을 들고 온 나라는 돈만 두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름을 빼앗긴 적 있는 나라만이 이름의 무게를 압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알고 있었습니다.